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우리 현금 흐름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배웠다고 그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뒷부분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하고요. 전산세무 1급 시험은요, 몰라서 떨어지는 시험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은 빨리 넘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다 풀고 나오면 100% 합격합니다. 관건은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풀고 나오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특히나 출제될 때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지문이나 이런 문제들이 문제 초반, 1번 또는 2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분히 출제자의 의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수험생들을 막 잔뜩 긴장해 있는 수험생들을 당황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 괜찮습니다. 연습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당연히 틀리겠다고 죠 틀려도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해 볼게요. 자, 현금 흐름표라는 거 재무제표 중에 하나다, 그지? 자, 정부 운영자들은 회사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지금 현재 실제로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만 장자라도 지금 당장 지갑 안에 돈이 10원도 없으면 밥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쭉 보고하는 서식이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의 증감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한답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지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할 때요. 재무상태표. 자, 현금 흐름을 파악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장사 잘 해가지고 현금이 늘어났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이 증감에 대해서 그 정체를 딱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밝히는 거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현금 늘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사 잘 해가지고 현금 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런데 투자활동이라는 거는요, 재무상태표 중에서 이렇게 생긴 재무상태표에서 왼쪽에 있는 자산을 증감시켜가지고 현금이 증감하는 거를 투자활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팔아먹어가지고 돈이 들어왔답니다. 그런 거를 투자활동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별로 안 좋다 그죠? 돈 들어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대신 없어졌잖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있는 부채 또는 자본을 건드려가지고 현금이 증감되는 거랍니다. 현금이 100억 원 늘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은행에 차입을 해가지고 100억 원 넣은 거랍니다. 대변에 차입금, 차변에 현금 100억 원 그렇게 기록된 거라고. 현금 늘었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죠? 그만큼 빚이 생긴 거니까. 또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현금 늘었답니다. 이것도 재무활동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자산을 건드려서 현금 증감은 투자활동, 부채, 자본을 건드려가지고 현금 증감은 재무활동. 나머지는 이제 장사해가지고 현금 늘은 겁니다. 그거를 영업활동이라고 본답니다. 참고로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 설명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장사해가지고 현금이 증감되는 거니까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중에서 무엇을 뺀 자산을 말합니까?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그 외의 자산을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그치? 그런 거를 건드려가지고 현금이 증감되는 거를 투자활동이라고 부르고, 재고자산을 건드려가지고 현금 증감되는 거는 장사하는 거니까, 그지? 영업활동으로 불되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출제됐으니까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보았고, 이제 답 찾아볼까요? 영업활동이 아닌 거 보자.
재화 용역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뭐 좀 돌려서 말했는데요. 우리 회사가 장사하려면 제품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원재료 사오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돈이 나갔답니다. 장사하려고 돈 나가는 거니까 영업활동이다. 종업원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현금 유출, 월급 주는 거, 영업활동이다.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 뭐 이런 게 이제 현금 흐름표 어떤 활동에 분류되냐 하고 할 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인데요.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다, 그지? 차입금이라는 부채 자체를 빌려오면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재무활동인데요. 이자 나가는 거, 뭐 요런 거는 영업활동으로 장사하다 보면은 요런 돈이 나가는 걸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으로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업활동, 장사로 인한 현금 증감으로 보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4번 뭡니까? 유형 자산이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 뭐 투자활동이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뭐 틀려도 괜찮다고 그냥 참고로 이렇게 구경해 보았다. 문제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맞죠? 2번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실현보유 손익에 해당하며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실현 보유 손익,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실현 보유 손익은 뭘 의미한다고요? 처분 손익을 말한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것은 평가 손익을 말한다. 그죠? 요거는 처분 손익. 용어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평가손익은 뭐라고?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그런데 지문에서는 실현 보유손익이라고 언급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됐죠? 정답은 2번. 다른 내용은 맞는데 그죠? 중간에 있는 요 단어 때문에 틀렸다. 3, 4번 확인할게요. 3번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손익에 해당하고 맞죠?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다 이겁니다. 4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그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 취득 원가에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다. 지웁니다. 문제 3번.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주식 처분 시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처분 손실이 없더라도 이익잉여금 총액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틀렸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것이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자본잉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시다. 2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기한다. 맞을 거다. 그죠? 3번 자기 주식을 소각할 경우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를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으로 분류한다. 맞고요. 4번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원가를 자본 조정으로 계상하고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한다. 맞다. 그죠?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는 부분을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자본 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문제 4번 주식회사 세무는 올해 2월 1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받으러 액면금액
1,000만 원, 만기 6개월, 이자율 6%, 이자율 연 6%로 만기 시 지급이랍니다. 요런 받으러움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6월 1일에 연 12% 이자율로 은행에 할인했답니다. 매각거래에 해당하고 월할 계산할 경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하십시오. 받으러움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 전에 은행 가가지고 현금 바꾸는 거래다, 그죠? 그때 요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받으러움의 할인 거래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어음이 있을 때 그냥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을 만기 때 그냥 그만큼만 그냥 그대로 받는 형태의 어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어음에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금액은 1,000만 원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는 형태의 이런 받을 어음이다 이거지. 이 문제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자주 아니고요. 가끔 그렇게 출제되는 문제고 이 문제를 보면서 저도 옛날에 20년 정도 전에 시험 공부할 때 그 기억이 났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서나 가끔, 자주도 아닙니다. 가끔 등장하지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출제하면 되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논리는 똑같은데 이제 요 이자 부분을 조금 추가로 고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자, 차변, 대변, 어음 할인 거래입니다. 자, 받을 어음 없애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차익금액,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요 어음 자체가 이자를 받기로 한 어음이다 보니까 이자 수익을 이쪽에 인식한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해진다 이겁니다. 됐죠? 자, 대변에 적히는 받을 어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지 뭐. 됐죠? 은행에서 돈 들어오는 거 이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액면금액 1,000만 원, 연 이자율 6%랍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6%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다. 요게 1년치의 이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어음은 만기가 6개월이니까 어음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인식할 이자 수익은 6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2월 1일에 요 어음 챙겼거든요. 그러면 2월 1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이니까 2, 3, 4, 5, 6, 7월 말에 만기가 도래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기까지 있으면 이제 그 액면 금액 1,000만 원과 이자 요 금액 계산한 거를 이렇게 받을 건데 7월 31일 되기 전에 지금 현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6월 1일에 만기를 2달 남겨두고, 그지? 그러면 처음 받았을 때로부터 따지면 4달이 지난 상태다, 그지? 그 상태에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6월 1일에 회계 처리할 때 인식해야 되는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요게 6개월이 아니고 만기까지 참은 게 아니고 4달만 지난 상태니까 6월 1일 현재의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2, 3, 4, 5 4달치의 이자만 인식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20만 원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
들어오는 현금 금액을 파악하면 될 겁니다. 그죠? 은행에서 할인했을 때 들어오는 현금 금액. 자, 현금 금액은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자,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7월 31일이 되었을 때,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라고요? 액면 금액 1,000만 원하고, 이자 6개월치다, 그지? 6개월치 이자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1,030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만기가 되면. 됐죠? 그래서 6월 1일에 어음 할인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현금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의 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자를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이자율이 몇 퍼센트? 연 12%다 이겁니다. 요 10300-000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건데 연 12% 이자율로 두 달치를 이자를 주면서 지금 할인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10300-000에서 연 12% 적용한 두 달치 이자를 뺀 금액이 들어올 거다 이겁니다. 이해는 가시죠? 열심히 계산해 볼게요. 두 달치 이자 계산해 보면 10300 곱하기 12% 하면은 1236000 나오는데요. 곱하기 2 나누기 12 하면은 206000 나옵니다. 요 금액을 10300-000에서 뺀 금액을 이제 현금화 시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10094-000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요 금액 채웠으니까 이제 차이 금액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금액 합계는요. 1000000 플러스 200000 하면은 1020만 원 나오고 거기서 10094-000 빼면 106000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됐죠? 정답은 2번. 됐습니다. 뭐 이런 문제 못 풀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조금 어려운 분기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한번 구경해 두십시오.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모두 고르십시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요건 찾아보랍니다. 다 당연히 해당될 거고, 우리 이러한 세부 요건도 공부한 적이 있다. 그죠?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을 말하는데 세부 요건을 보면 기업회계 기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현금성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전환이 용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죠? 요거 해당되는 요건 맞고, 이자율 등에 따라서 가치 변동이 막 크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그래서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의 요건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십시오. 가, 나, 다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신 것 같다. 그죠? 문제 6번. 주식회사 세무는 화학 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다음의 생산 원가 자료를 참조하여 6월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해서 물량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한 후 각 제품의 매출 총 이익을 구하십시오. 결합 원가 를 배분할 때 뭐 기준? 물량 기준으로 배분한답니다. 자,
4대 1 비율로 A와 B를 생산한대요. 리터로 따지면 원재료 10,000리터 투입해가지고 A 제품 8,000리터, B 제품 2,000리터 이렇게 가공했답니다. 자, 답 나왔다고 그죠? 4대 1 비율로 배분하자. A, B라고 볼 때요. 4대 1로 배분하는 겁니다. 자, 6월에 발생한 원가는 재료비 50만 원, 노무비 15만 원, 제조 경비 10만 원이랍니다. 결합원가 계산 우리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부했다 그죠?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기본 전제로 두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이프라인에 투입되는 원가는 재료비도 있고 가공비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5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이 있더라 이겁니다. 합해보면 얼마라고요? 75만 원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투입되었었다 이거지. 이렇게 파이프라인 오다가 이제 요거를 A랑 B로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거다. 배분할 때 기준이 뭐 4대 1로 배분하는 거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75만 원을 80% 곱하면 60만 원이고요. 20% 곱하면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배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품 리터당 판매 가격은 A 제품 80원, B 제품 70원이랍니다. 6월에 생산된 A 제품, B 제품은 6월에 전부 다 판매됐답니다. 자, 8,000리터, 2,000리터다 그지? 8,000리터 곱하기 80원 하면 얼마입니까? 8,000리터 80원 하면은 64만 원 나옵니다. 64만 원을 요 위에 적을까요? 64만 원. 그다음에 B는요. 2,000리터 곱하기 70 하면 14만 원 나옵니다. 됐죠? 매출한 금액에서 그에 대한 원가 빼면은 A는 플러스 4만 원 나오고 B는 마이너스 만 원 나옵니다. 요거지. 됐습니다. 정답은 A는 4만 원, B는 마이너스 만 원 돼 있는 1번이 정답.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7번. A 법인의 단기 매출 총이익은 25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40%다. 기말 제품 재고는 기초 제품 재고보다 8만 원 감소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의 흐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리면 되겠네요. 자, 기말 제품 재고는 기초 제품 재고보다 8만 원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를 8만 원, 기말 제품 재고를 0으로 기록하면 되겠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 기록될 거다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금액 이제 구할 거고 이 동그라미 금액 구하려면 오른쪽에 적혀있는 매출 원가 파악해야 될 거고요. 매출 원가 내용은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25만 원이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 25만 원이고 자,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액을 X로 잡읍시다. 매출액을 나누면 요게 매출 총이익률인데 요게 40%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요거랑 자리 바꾸면 되는 거다. 그죠? 25만 원 나누기 0.4 하면 될 겁니다. X는 62만 5천 원 나옵니다. 요게 뭐라고? 매출액이라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이제 Y라고 잡을까요? 62만 5천 원에서 Y를 빼면 매출 총이익 25만 원이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62만 5천 원에서 25만 원 뺀 37만 5천 원 계산됩니다.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금액은 37만 5천 원에서 8만 원 뺀 29만 5천 원 계산되겠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표준 원가 계산상의 다음 자료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 차이는 얼마일까요? 자, 실제 예산 배부 뭐 이렇게 파악합니다. 자, 배부액은 SP 곱하기 SQ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 SP다, 그지? SP가 20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 곱하기 기준 조업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지? 자, 예산 조업도 기준 조업도로 보면 되겠다, 그죠? 2만 단위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2만 얼마요? 40만 원 되겠고, 실제 조업도 22,000 단위랍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 분석에서 SQ라는 거는 실제 조업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22,000을 여기 채우면 20 곱하기 22,000 하면 44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조업도 차이 구할 수 있을 거고, 고정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요거 예산 차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묻고 있는 거 예산 차이다, 그죠? 그러면 굳이 요 부분은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40만 원, 50만 원 차이 10만 원이고 불리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당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예정 제조 간접 원가는 100만 원,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110만 원이다.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5,00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100시간. 조정 전 매출 원가는 500만 원인 경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조정 후 매출 원가는 얼마일까요? 배부 차이 구해보고 그 부분을 매출 원가로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자, 예정 제조 간접 원가 100만 원에서 예정 조업도 5,000시간 나누면은 예정 배부율이 나올 겁니다. 그지요? 100만 원에서 5,000시간 나누면 200이라는 예정 배부율 나오고, 여기서 실제 조업도 실제 직접 노무 시간, 그죠? 5,100시간을 곱하면 예정 배부 금액이 나옵니다. 10, 20, 000. 실제 발생 금액은 얼마다고요? 110만 원. 배부 차이 어떻게 됩니까? 8만 원 과소 배부입니다. 배부한 금액보다 실제 발생한 금액이 더 크니까 돈이 8만 원만큼 더 많이 나갔다, 그죠? 회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8만 원만큼 원가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8만 원을 전부 뭘로? 매출 원가로 반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8만 원을 늘리니까, 그지? 조정 후 매출 원가는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늘게 될 겁니다. 비용이 늘 겁니다. 500만 원에서 508만 원으로 늘 거다. 4번이 정답.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10월부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10월 중에 2,000단위를 착수해서 1,600단위 완성했고,
400단위는 10월 31일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랍니다.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35%일 때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일까요?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자체가 0입니다. 10월부터 새롭게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없다 보니까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됐죠? 자, 제공품 물량 흐름 파악합시다. 기초 제공품 0이고 착수 한 개 2000단위, 완성 한 개 1600단위, 기말 제공품 400단위고 400단위 완성도는 35%랍니다. 제가 1600 그대로 적으면 되고 자, 400단에 대해서 재료비는 100% 다 받아버리니까 400, 가공비는 400 곱하기 35% 140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자, 1600 플러스 140 하면은 1740 나오네요. 됐습니다. 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일까요? 묻고 있다고 좀 답 구했네요. 2000, 1740.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이다. 대손사유 발생 시 반드시 송금 산입해야 되며 이후 3년도에 송금 산입할 수 없는 대손사유가 아닌 것은 강제 대손사유가 아닌 거를 찾는 거다. 그죠? 오케이. 1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강제 대손사유 맞고요. 2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요게 임의 대손사유였습니다. 그리고 비만기록 1000원도 남겨둬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에 따라서 되는 부분 강제 대손사유. 민사집행법 뭐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것도 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부분 강제 대손사유. 문제 12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거래처 명절 선물을 구입한 비용의 매입세 접대 관련 지출이다. 그죠? 불공제. 2번 올해 6월 30일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 7월 1일 작성 연월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 이 문제 수정 부탁드립니다. 출제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서 매입세 불공제다라는 의도로 출제한 것 같은데요. 실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7월 1일을 작성 연료로 해가지고 7월 1일에 발급했다고요. 월합 세금 계산서 규정이 있잖아. 그지? 그 부분하고 약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런 문제 좋지 않고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8월 1일로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지만 이걸로 판단하면 확실할 겁니다. 6월 30일에 대한 부분을 7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되는데, 그지? 그거보다 늦게 발급하는 수는 페널티가 있다고 합니다. 미발급 아니면 지연발급인데, 미발급, 지연발급의 기준점은, 구분 기준점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6월 30일이 1기에 속하니까 7월 25일이다 이겁니다. 기준점은. 8월 1일이면 7월 25일 이후다,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걸로 보아가지고 매입세 불공제가 될 겁니다. 됐지요? 요거 8월 1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불공제 맞다 이겁니다. 됐지요? 3번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용어 썼다 그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그거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용어를 막 섞어지게 했는데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출제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 부분은 뭐 무시한다 하더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비영업 소형 승용차 의미가 1000cc 배기량 초과이면서 8인승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cc 이하의 경차는 그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이겁니다. 자, 1000cc 이하의 경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별 소비세가 과세 안 된답니다. 개별 소비세는 좀 사치품 성격인 거 있죠. 텔레비전, 핸드백, 승용차 중에서 경차 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안 되는 승용차니까 경차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4번 사업주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가사용 물품을 구입한다. 요거 사업 무관 경배니까 불공제 맞다. 됐죠? 문제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다고요? 그러면 당초 발급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마이너스 표시해서 발급한다. 맞다 그죠? 2번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에 과세 면서 모두 포함이랍니다. 요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맞다 그죠?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도 좀 규모 큰 요런 사람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71회 기출문제 출제될 당시 세법 개정에 따라서 요 3억 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3억 원 판단할 때 공급가액 3억 원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혹시라도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 사람이면 그거 두 개 합해서 3억 원 판단한다는 내용이 세법이 요 당시에 개정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요 과로한 내용도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출제했답니다. 참고로 그냥 구경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맞다 그죠? 4번 위탁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2, 3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일 거고요.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볼게요. 우리 GS 홈쇼핑을 통해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누가 발급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내가 매출 인식하니까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요거는 뭐 위탁 판매가 아니고 위탁 매입이랍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할 건데 누구 대리인을 통해서 요 물건 좀 사줘.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네가 좀 대신 사줘라고 부탁했다 이겁니다. 물건 사올 때 공급받는 자 누구로 한다고요?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지. 그런데 수탁자, 그 대리인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별거 아닌데요. 출제되었으니까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 요 수탁자라는 내용 때문에 틀렸다. 문제 14번 다음 중 조세 이중과세 방지 및 조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 2월 입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하는 이유가 뭐 과거에 이미 다 처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죠? 요거 이중과세 방지 맞다 이겁니다. 수입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요거 이중과세 맞다 그죠? 수입 배당금 법인 단계에서 이미 세금 냈으니까 배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입금 불산입하자 이겁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의 입금 불산입 요거는 성격이 달랐다 그죠? 세금 많이 냈을 때 본세 돌려받으면서 이자도 조금 받는데 그 이자 부분은 보상 성격이므로 보상 성격이 좀 훼손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이중과세하고는 상관없으니까 4번 봅시다. 외국 납부세 공제 이거 뭡니까? 외국에서 이미 한번 세금 냈으니까 우리 국내에서 배당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해 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중과세 조정 맞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출제된다 이겁니다.
문제 15번. 소득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전에 보았던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15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71회 기출문제가 시행될 당시에 세법 개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습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틀렸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약간 시상성 있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이런 거 틀려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설명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자, 틀린 내용 찾는 거랍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이랍니다. 초과. 이러한 거주자의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액은 연 400만 원이다 라고 지금 지문이 나와 있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정답은 틀렸다라는 것이 정답이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확하게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해야 된답니다. 요 금액이 한도액이 연 400만 원이 아니고 연 300만 원으로 고쳐져야 된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사실은 해당 금액을 딱 프로그램에 넣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이런 부분 다 처리해 주니까 그지 구구절절 외우지는 않고 공부했는데요. 이런 거를 굳이 이제 개정됐다고 요 내용이 좀 개정됐다고 소개했다고 그러네요. 그죠? 이해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출제하신 분은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구경해 보았고요. 2, 3, 4는 맞는 내용이랍니다. 2번.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는 공제율이 20%랍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15%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요 당시에 개정이 되었답니다. 프로그램 당연히 이런 내용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시술비라는 란이 별도로 딱 나와 있잖아.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맞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 중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은 세율 42%랍니다. 이 부분도 요 당시에 개정이 됐거든요. 요 출제하신 분은 그 소득 세율을 막 다 외우고 있는 모양이야. 그지? 어쨌든 요거 맞는 내용이랍니다. 4번. 자녀 22세고 소득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다. 그죠? 세법, 요 당시에 세법 개정됐거든요. 기부금은 나의 요건은 안 따진다 이겁니다. 소득금의 요건만 따진다. 그래서 이 사람 자녀 나의 요건 충족 못하지만 요 사람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지금까지 제7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